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외곽 이런 데 보면 DT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방식의 매장이 증가하는데 책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DT 방식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또 그거 말고 다른 트렌드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거 좀 같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화가 나긴 어렵지만 네. 이 DT 매장이 전체 스타벅스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늘고 예. 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1,700개의 매장이 촘촘하게 지금 분포를 해 있거든요. 네. 1,700개 매장이 분포했기 때문에 이 웬만한 상권 그리고 시내 상권은 약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실제로 매장을 지금 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게 DT거든요. DT는 처음에는 테이크아웃 손님들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출범을 했는데 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곽에서도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네. 지금 매장으로서 스타벅스가 밀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DT 관련된 건데, 2012년부터, 전체 비중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2012년이 스타벅스가 DT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해거든요. 아, 2012년에. 예. 그때 스타벅스가 전국에 매장을 낸 게 88개인데, 네, 1%네요, 그러면. 네, 1% 남짓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간별로 보면 2013년부터 스타벅스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쭉 늘어나면서 2019년이 되면서 네. DT 매장이 정점을 찍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누적이 아니라 그 해에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해에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2019년 2019년 기준으로 그렇죠. 142개 점포가 신규 출점을 했는데 네. 그 중에 58곳이 DT 매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40%가 넘네. 맞습니다. 10개 중에 4개가 DT 매장이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물론 2020년이랑 2021년 약간 이 수치가 줄어요. 네네. 이거는 코로나19라는 좀 특성을 좀 감안을 그렇죠. 했어야 될 것 같고 네. 2019년 이전까지만 놓고 쭉 보더라도 이게 30% 가까이 올라와서 40%까지 늘어나는 네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표가 이제 이건데 2015년 이후에 진출 매장에서 DT 비중. 네. 네. 보면 전체 1029개 매장이 2015년 이후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DT가 316개였으니까 10개 중에 3곳은 DT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지방을 변수로 해서 한번 나눠보면 서울은 5%밖에 안 돼요. 서울은 5%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수도권도 네.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크게 구획을 나눴을 때 전라도가 60%로 가장 많고요. 네. 인천, 충청도가 40% 정도, 네. 그리고 경상이랑 경기가 30% 정도가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본다고 치셨을 땐 가장 큰 건 땅값이죠. 땅값이죠. 예.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매장을 내는데 절대적인 땅을 확보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땅값이 내려가는 걸 활용한 건데 네. 이제 추세적으로 DT가 늘어난다는 변수 하나와 네. 그 과정에서의 땅값 때문에 그 늘어난 DT는 지방으로 늘어난다. 네. 라는 우리가 그 경향성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추세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저렴하면서 DT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거니까 네. 교통만 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적당한 내가 부지가 있다면 네. DT를 유치해보는 거에 있어서도 좀 해볼 만 하겠네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우리가 DT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그곳이 반드시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근성만 확보가 된다면 네. 기존 상권이 아니더라도 DT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2021년에 문을 열었던 네. 2020년에 문을 열었던 경기 양평에는 더 양평 DTR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거기 가보신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그냥 강이에요. 네. 무슨 맞아요. 네, 무슨 옷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상권이랑은 전혀 다른 곳인데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를 만드니까 고객들이 가잖아요. 스타벅스는 DT를 통해서 좀 자기네들 하는 말로는 이거를 데스티네이션 매장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도 여기에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있는 데를 만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제 저도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 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목적 없이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뭐 갈 때마다 뭐 제가 무슨 뭐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네. 뭐 매번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냥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근데 옆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주차만 저는 잘 되면 돼. 주차만 잘 되면 되고 좀 가끔 한적하고 뭐 산이나 뭐 약간 강 아니면 바다 이런 게 보이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DT는 아닌데 네. 가장 최근에 생긴 되게 핫플레이스죠. 저기 네. 더 북한산점 같은 네네네. 경우에도 뭐 DT 형식은 아니지만 네네네. 뭐 결국에는 데스티네이션 매장으로서 그렇게 고객들을 한다면? 유치하는 그런 그 스타벅스의 지금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 뭐 이런 네. 매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거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 안 가보고 있는데 가보셨죠? 어떻던가요? 아직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렇죠. 저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러 기다리고 있고 조금 열기가 식었을 때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열기가 식고 나면 이제 평일날 가려고요. 평일날 월요일 오전이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자체가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그 빌드업하는 과정 이걸 전부 다 떼가지고 보셨던 것, 본 것도 우리가 좀 봤고 그로 인해서 도출된 어떤 트렌드 이런 것도 봤는데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보증금하고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매장에 있는데 네. 만약에 입점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제 임대 보증금하고 월세가 대략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절대적인 매장 크기가 있어야겠죠. 네네. 매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 1.6층 규모의 333제곱미터가 필요해요. 평으로 치면 100평 정도가 100평. 되겠죠. 저희 준비해온 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전체 매장 쪽을 보시면 평균 면적이 333제곱미터가 나와요. 네. 중간값으로 치면 315제곱미터 정도 되고. 네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균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좀 작아요. 네. 300제곱미터 정도. 이건 네. 뭐 아마 추측컨대 임대료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조금 작은 매장도 허용이 되는 선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전북을 보면 네. 평균이 400제곱미터예요. 100평이 넘네요. 네. 100한 30평, 40평. 네. 전체 평균보다 네. 뭐 대략적으로 한 70제곱미터가 더 큰, 80제곱미터가 그쵸. 큰. 네. 강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요. 크고.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책에도 좀 상세하게 나오지만 네. 이게 지역별로 매장 크기가 다른 것과 네.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약간씩은 다른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책을 좀 자세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임대인이 얼마를 그리고 보증금 얼마를 받아서 월세를 얼마를 받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산출해 봤더니 전국 평균 보증금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2억 6,400만 원. 그러니까 네. 평균적인 겁니다. 네. 평균적인. 이것도 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제곱미터당 가장 비싼 지역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서울 서초구. 서울에서도 서초구. 네. 제곱미터당 하면 121만 원이고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400. 예.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매장 단위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 가장 비싼 매장은 인천 남동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 거는 평당으로 본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매장으로 봤는데 매장 단위로 봤을 때는 인천 남동구가 제일 비싸다. 네. 인천 남동구는 얼마죠? 매장당 한 3억 6,1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인천 남동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땅값이 비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 쪽이 매장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이에요. 크니까.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당 가격은 당연히 서울이 좀 더 네. 비싼데 인천도 경기도니까 비싼 편에 있으면서 면적까지 넓어버리니까 네. 그냥 절대 금액 자체는 3억 6,100으로 단위 매장으로는 제일 크다. 네. 그래서 책을 보면 이게 절대적으로 어디가 비싼지 네네. 그 상대적으로 어디가 비싼지
이걸 네네. 서로 조차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저는 그 빌드업하는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기자님 같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를 받냐? 월세는 이제 뭐 언급하기 전에 이제 월세를 어떻게 받을지를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네. 월세는 정액과 정률이 있습니다. 아, 정액은 매달 정해진 액수를 받는 거고 예컨대 네. 아까 2억 6천만 원에 월세 1천만 원 이런 식이고요. 딱딱 정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정률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에 그 달 매출의 뭐 예컨대 10% 이렇게 받는 건데 전국 매장을 다 보진 못했어요. 이게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은 월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권이 설정된 것만 바탕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봤을 때 전국에서 네. 평균 월세는 911만 원 정도. 911만 원 평균.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액 말고 정률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정률은 어떻게 되죠? 정률로 보면 매출의 평균 15% 받습니다. 정확히는 15.1%. 15.1. 예컨대 스타벅스가 한 달에 평균 1억 판다고 쳤을 때 네.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월세가 1,500만 원인 거죠.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률은 많이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율대로 퍼센테이지로 가는 거니까 더 많이 받는 거고. 네. 혹시 이제 장사가 좀 잘 안 되면 임대인도 적게 받는 거고. 작가님이라면 정액으로 하시겠습니까? 정률로 하시겠습니까? 저도 건물은 없지만 이거를 쓸데없이 고민해봤거든요. 아니,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겨요. 네. 근데 저 같으면 정액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정액과 정률을 고를 때의 장단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정액은 저같이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인 이 운용 계획을 네, 가지고 네. 가시는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정률은 그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 스타일을 받으시는 분이 좋을 텐데 아, 예컨대 저는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이 매달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어느 날은 이렇게 조금 들어왔다 어느 날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정해진 액수가 들어와야 제가 이 액수를 정확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네, 제가 만약에 매장 정률로 월세를 받았을 때 네. 코로나19를 놨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코로나19 때 스타벅스도 여지없이 매출이 곤두박질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정말 뭐 월천 찍던 정률 월 임대인들도 아주 내려갔겠죠. 근데 그때 나는 월 900밖에 못 받던 정액 임대인들은 아무 지장이 없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액과 정률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따져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쨌든 그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는 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공격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정률을 한번 왜냐하면 저는 약간 생각이래요. 네. 임차인이 힘들면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 아 그리고 잘 되면 같이 잘 된다. 정말 임대인으로서 자격. 어쨌든 뭐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부동산 정보, 부동산 그 절세 관련된 정보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 분들이 이제 정액으로 받냐 정률로 받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이제 임대인들 중에서 법인도 꽤 있는 걸로 이 책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법인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면 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뭐 약간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질문은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네네네. 접근해 볼게요.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이 임대인 중에 서울 동대문에 매장을 하나 가진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2009년도에 건물을 사들여서 2010년도에 매장을 유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이 소유권이 바뀝니다. 소유권이. 예, 네. 법인으로. 아 법인으로. 네.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이분이 뭐 물론 형식상으로는 판 건 맞는데 네. 그 자기가 출자한 자기가 출자를 해서 법인을 하나 세워서 그 법인에게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네. 현물 출자라고 현물 출자를 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는 뭐 판 건 아니라 자기가 법인으로서 좀 이 성격을 좀 달리 가져간 주주가 된 거죠. 법률상 임대인이 바뀐 건 맞지만 개인 회사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인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굳이 왜 그랬을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양도소득세 내야죠. 네. 취득세 내야죠. 법인 설립하면서 비용도 들죠.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드는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얻는 이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째는 아마 세금일 거예요. 네. 법인은 소득세가 최대 25%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과세 표준이 3천억이 넘어가는 아주 대기업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제 꿈입니다. 한번 25% 내는 거. 네. 이거 꼭 받으실 네, 거고요. 네. 근데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세율이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국회에서도 이걸 지금 더 낮추자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냐면은 네. 올해부터는 1%포인트씩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억 이하는 9%.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고 세율 25는 24.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이거 책을 쓰는 당시에라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좀 이걸 뭐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여하튼 근데 개인은 세율이 최대 45%거든요. 그렇죠. 법인 최소 과세 표준 2억 원일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8%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실제로도 앞서 그분이 현물 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던 배경에는 이 세금이 아주 큰 사유가 됐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인을 선호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른 이유도 되게 많아요. 뭐 신원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컨대 뭐 법인 등기부를 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 법인의 구성원이 누군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확인한다고 해서 특정인이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뭐 이목이 신경 쓰인다면 법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밖에는 또 가족회사로 존재를 하면서 이 법인을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뭐 증여의 하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배당 소득세를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여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법인으로 있을 때는 대출보다 개인이 더 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도 쉽고요.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매장을 가진 소유권자가 총 3,225명이거든요. 예, 꼼꼼하다. 네. 3,225명. 네. 네. 근데 그 중에 법인이 1,020명이에요. 그러니까 와. 비율로 치면 한 31% 정도 해당하니까 그래도 많네요. 한 열에 3명, 네. 그러니까 3명당 1명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뭐 이 스타벅스와 가족사인 뭐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런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네. 뭐 1인 기업이나 혹은 가족 기업 형태로 이루어진 법인도 상당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개별의 사례를 전부 다 접근할 수는 없어요. 다 저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왜 법인으로서 이걸 가지고 있나라고 뭐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절세랄지 이런 뭐 증여랄지 혹은 뭐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뭐 성향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보고요. 물론 그러면 법인이 아닌 나머지 셋의 둘은 바보냐?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법인이냐 개인이냐 선택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법인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사실상 개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제가 그냥 멋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고요. 뭐 이런 점을 두루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고 그것만 공부하더라도 몇 시간 이상이 필요한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는다면 아까 가족법인 있죠. 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현물 출자를 하고 특히 현물 출자할 때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택은 좀 이제 단점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임대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배당으로 빼오거나 혹시 이제 가족법인 중에 자녀가 있으면은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일을 시켜서 이제 급여로 빼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중심지고 핵심지면은 계속해서 이제 좀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스타벅스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의 지분을 넘겨버리면 이제 상속증여가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까 31%라고 하셨잖아요. 네. 비율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다 찾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책에서도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연령별로 약간 좀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이게 좀 구분해 주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중장년층 40대 이상 이분들이 그래 내가 좀 이 책도 좀 참고해가지고 스타벅스를 한번 좀 유치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이거 좀 한번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제가 뭐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매장을 어떻게 성공을 유치했는지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죠. 되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자본력이 뒷받침 된다면 뭐 알아서 길을 찾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소자본을 가지고도 매장 유치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네.
그 중장년층 되면 앞으로 이제 이 자산 배분을 이전보다는 약간은 더 안전하게 하셔야 될 테고. 그렇죠. 그 전보다는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그러다 보면 자산 배분에서 되게 잘게 잘릴 여지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잘게 짠 걸 가지고 내가 스타벅스 접근을 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좀 너무 이렇게 스펙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제가 좀 눈에 띄는 사례를 찾아보면 이 작은 스펙을 가진 이들끼리 뭉친 거예요. 예컨대 제가 살펴본 사례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뭐 스타벅스 사례인데 네. 여기 보니까 27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8평 정도 되거든요. 네. 원룸 정도 하나 되는 공간이에요. 네. 이 원룸 정도 되는 공간인데 스타벅스 유치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작은데도요? 네. 근데 8평? 네. 이거를 따져보면 이런 공간이 8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네. 이 스타벅스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사실 이분 혼자 했으면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유치를 할 수 없었겠죠. 8평에 8개가 모이니까 64평. 네. 그럼 아까 우리 평균 봤을 때 100평이니까 네. 100평보다는 작은데 네. 그래도 거의 약간 평균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렇죠. 네. 미니멈 정도. 네. 요 정도 해가지고 유치를 시켰다. 네. 사실 이게 뭐 통째로 매장을 빌리는 것보다는 수익이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 유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법도 익히는 것도 저희는 뭐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네. 공간은 협소해도 사고의 틀을 확장하면 길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방금 너무 네. 좋은 멘트였던 것 같아요. 공간은 좁아도 사고의 틀을 확장하면 네. 좋다. 이거 뭐 멘트 하나 여기 좀 뭐 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너무 좋은데 이거? 네네. 안소리 제가 씁니다. 농담이고요. 네. 이게 뭐 다른 사례로 네. 접근을 해보면 네. 뭐 상가가 당장은 없지만 내가 가진 돈이 조금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또 비슷한 일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강남이나 서울에 이게 좀 재력이 계시는 분들은 그걸 뭐 사적으로 개도하시고 예전에 뭐 개주가 있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굴리고 이랬는데 요즘 이 개도 제도권으로 많이 넘어와서 뭐 펀드로 많이 운영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운영 방향 중에 하나로 이 건물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타벅스를 또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 스타벅스 매장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가운데 네.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펀드도 되게 여럿입니다. 주식회사. 예. 펀드도 결국에는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펀드 법인을 띠는 형태도 여럿이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뭐 이 소액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네. 이 최소한의 자본을 마련해서 이 매장 유치에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팁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생각을 좀 하면은 네. 공간이 협소해도 유치할 수도 있고 자금력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을 약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은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도 좋지만 책에 없는 그런 에피소드 혹시 한 가지 있으면 뒷얘기로서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뭐 부동산 관련한 얘기인데요. 네. 뭐 통계로서 잡힌 것은 아니라서 좀 사례로서 접근을 해야 되길 할 텐데, 네.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강남 불패 그리고 뭐 강남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동산 시장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강남에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강남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남에서 멀어지지 말자 뭐 네. 흔히 말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뭐 시장에서는 들리던 소리였는데 막상 저희가 이 건물주들의 면면을 따져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례로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제법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모 임대인은 네. 가족들과 함께 그 모처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족들 그 소유권이 다 명시가 돼 있겠죠. 보면은 임대인부터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자녀라고 보면은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확연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사시냐면 네. 옥수동이랑 금호동을 사시더라고요. 아. 네.
바로 요 건너서 네. 네네네. 근데 분가를 하시면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뭐 강남이나 뭐 여기에다가 분가를 시키면은 뭐 땡큐였을 텐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옥수동이나 금호동으로 넘어갔을 사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들었던 그 격언, 네. 강남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네. 그리고 강을 건너가면 바로 강남 접근성이 확보되는 그 옥수동 지역. 네. 옥수동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는 임대인들이 정말 사례가 여러 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통계로서 접근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네. 그들이 왜 옥수동을 택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네. 저도 이제 실제 그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압구정이나 반포 이렇게 가면은 이제 동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는 뭐 거기서 거기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도로를 타고 차로 이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으로 내가 압구정이나 반포에 살면 이렇게 오늘 잘 안 오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동서가 아니라 이렇게 남북,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한강 다리 거기를 건너면 생각보다 빨라요. 맞습니다. 그쵸. 네. 가지고 그 한남대교도 있고 동호대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면은 빠른데 그럼 뭐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 동네가 어딘지. 아까 말씀하신 옥수동, 금호동,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 가면은 성수동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작가님도 뭐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그걸 다 떼보신 거잖아요. 이게 그 동네가 좋고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 지역을 지금 뭐라는 건 아니고 예시로 든 네. 거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 네. 뭐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저는 좀 거기서 좀 힌트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든 좀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소감이라든지 응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말은 네. 뭐 너가 건물주였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건물주가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한 말씀하세요. 뭐 건물주 아니세요? 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건물주는 아닌데. 네, 저도 건물주가 아닌데 이 책을 어떻게 썼어? 아니면 뭐 그런데도 네 내용을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막 하는데 사실 뭐 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벼랑간 뭐 서울시내 건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건물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는 이들이 어떻게 스타벅스를 유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유치를 한 이후에는 스타벅스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나아가서 이거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줬는지 이걸 한번 단계를 한번 밟아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자본이 있다면 이 책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참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쓴 건데 뭐 지금 당장 자본이 없다고 해도 포기해버리는 목표는 영영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렵다면 뭐 커피 한 잔 가격으로라도 내가 스타벅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책에다 적어놨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돈이 다시 어떻게 돌아오고 이 흐름을 쫓으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는 게 저희 책의 이 취지고요. 참고로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아 그러세요? 네. 원래 좋아했는데 건강상 이유 때문에 커피를 뭐 끊었는데 대신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못 마시지만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건강이 회복하더라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커피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멀리했으면 제가 스타벅스 주제를 책으로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책이 정말 답은 아닙니다. 저도 책에 썼지만 뭐 그래도 최소한 오답을 피해가는 참고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고 내가 언젠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게 쌓이면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나중에 스타벅스 유치까지 성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썼으니까 한번 좀 좋게 봐주시고 훌륭한 의사선택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수조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제가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면서 이제 하나씩 밟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리소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반전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재밌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 그 작가도 반전의 대명사인데 작가님도 반전이 있으시군요. 커피를 못 마신다니. 커피 못 마셔.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커피를 못 마시지만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주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커피를 내려주고 싶다. 나중에는 꼭 작가님 건물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직접 한번 좀 내려주시는 커피 한번 맛보면은 좋겠습니다. 아이고 덕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